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본격화하면서 어제 하루 국내에서 14,5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부턴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14,000명대입니다. 어제보다 약 1,500여 명 정도가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예상보다 이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주 단위로 봤을 때도 조금씩 빨라진 것 같고요. 아마 글쎄 4인에서 6인으로 사적 모임 인원수를 조금 완화한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번 주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주 단위로 서너 배씩 증가하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서 위중증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치명률 같은 경우에 0.16%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것이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에 사망 위험을 거의 뭐 10분의 1로 낮춘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이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최소 치료 환자 수, 그러니까 NNT로 추정하게 되면 그래서 뭐 사망자가 뭐 한 2만 명 정도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팍스로비드가 30만 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계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확진자 대비 우리 경구 치료제에 필요한 수량, 그다음에 우리가 중등증 병상 또 위중증 병상 수도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은 여유가 있고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해놨는데 중등증 병상 같은 경우에도 좀 17,444병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확진자 중에서 이제 일정 비율 뭐 한 5%가 입원을 하고 뭐 재원 일수가 3일 정도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5만 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은 좀 또 병상이 가동률이 80%에 이르는 또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또 5만 명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중등증 감염병 전담 병상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감염병 전담 병원이 아닌 일반 동네 병원에서도 오미크론 환자를 충분히 진료하고 입원시키는 그런 체제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2주 내로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좀 미리 좀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설 연휴 즈음에서 이렇게 10,000명대로 올라올 것이다라는 전망은 많았습니다만 막상 이것이 현실로 닥치니까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리두기 강화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앞으로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속도라고 하면 뭐 10,000명, 10만 명 뭐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체계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미크론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위중증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 병상 가동률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의료 체계 자체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는 건데 그 전에 갖고 있던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의 차이를 생각한다고 하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주의하고 최대한 확진자 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비를 하면서 위중증이나 아니면 사망자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개편의 가장 큰 초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걸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전에는 확진자 수에 맞춰놨어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확진자 수를 줄였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위중증 사망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확진자 수는 늘어났는데 예전처럼 위중증 사망자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이제는 위중증 사망자 수, 즉 의료체계 감당 가능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확진자 수 위주로 모든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위중증 사망자 치명률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된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할 수도 있고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 위중증 사망자 치명률이라고 하는 수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바뀔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장 늘어나기보다는요.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나 치명률이 올라가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해외 미국이나 영국 사례를 좀 보면요. 유행 정점에서 이제 내려올 때까지 한 2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조금 더 걸린다는 분석도 있던데 우리도 한 달 정도 딱 버티면 좀 사그라들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정점에 이르는 가설은 두 가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는 정도의 우리가 인구 집단이 면역력을 획득하는 어떤 시점. 두 번째는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자체의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한 12 정도로 봤을 때 우리 국민의 한 92%가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봤을 때 일단은 그래도 지금 만약에 또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 같은 것들 좀 추정해 보게 되면은 한 5, 6주 후에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쯤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일부는 이제 백신 면역으로 걸리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감염이 되시면서 또 자연 면역으로 생기시는 분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추가 돌파 감염이 생겨도 가볍게 지나가지만 또 일부는 또 백신 안 맞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 감염으로 통한 면역 과정에서 또 중증이나 사망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감염이 지나갈 동안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맞아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점을 2월 말 3월 초로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확진자 수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PCR 검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달을 것 같고요. 이제 해외 사례나 이제 우리가 인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연 면역을 통한 면역력이 생기는 감염자 수를 추정해 봤을 때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누적 확진자 수가 상당 부분 인구의 30% 내지 한 60%까지 다다르는 시점이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점을 가지고 하강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변수는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또 확진자 수 증가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이 됐고 이제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이 새로운 진단 검사 체계를 확대하는데 사실 이미 시행이 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많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체계가 좀 일찍 시작됐고요. 네. 그다음에 어디서 할 거냐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우왕좌왕한 모습이 보이는데 체계는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현재는 이게 우리가 선별 진료소나 아니면 이제 동네 병원 같은 데 가면 일부 지역은 이제 동네 병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별 진료소 같은 데 가도 이제는 바로 PCR 검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60세 이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들은 PCR 검사를 바로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신속 항원 검사라는 걸 하게 되고요. 거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PCR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음성 확인증을 받고서 이제 방역 패스라고 그러죠, 소위. 방역 패스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PCR 검사가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PCR 검사하는데 너무 많은 지금 그 노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만약 양성이 나온 분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받는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집에서 하는 거는 아직은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현재는 그 선별 진료소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병원에 가면 하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숙련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본인이 했을 때 숙련도가 좀 낮아지면 제대로 검체가 채취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별 진료소 가셔도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PCR 검사를 받게 되는 양성으로 나올 경우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별 진료소에 가도 고위험군이 아니면 스스로 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로 PCR 검사를 받지 못하시고요. 일단 자가검사 키트로
거기 관리인이 보시는 앞에서 이제 한번 하시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무료가 되겠고 네. 또 거기서 다 검사를 하지 않고 집에 가져와서 하셔도 되기 때문에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그 관리자가 보는 앞에서 PCR 검사를 해서 자가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 이제 우리가 음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자가 검사를 시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스스로 집에 가서 하면 그것은 인정이 안 되는 음성으로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정확도 상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진짜 음성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제 방역 패스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가 있겠고 음성이 나와도 얼마든지 전파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민감도가 떨어지는 자가 검사 키트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예. 또 해외에서 많이 사용한 나라의 지침들을 좀 참고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 동네 병원들도 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곧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동네 의원들의 참여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4개 지역,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부분 준비가 돼 있는데 현재 다른 지역,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속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진단 컷 키트가 빨리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병의원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본인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실제 그럼 그 어떤 키트가 제대로 잘 보급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거냐, 네. 택배로 받을 거냐, 아니면 정부가 뭐 물류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내일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의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네 병의원 같은 게 이제 원스톱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단도 하고 진단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분의 재택 치료도 함께 관리하는. 그래서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전담이 돼서 하고 인력이 늘어날 경우 예를 들면 이게 30명 정도까지는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 관리 인원이 30명이 넘어가게 되면 간호 인력을 더 보충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동네 병의원들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체제가 완전히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수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참여하는 의원 수가 늘어날지 아니면 더 줄어들지 하는 부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나왔던 말이 일반 진료 환자랑 코로나 확진자를 그 동선을 어떻게 분리할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무래도 동네 의원은 장소가 더 크지 않아서 걱정인데 이 부분 가능할까요? 네, 일단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증상자라고 해도 코로나 환자일 가능성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 등 분들끼리도 충분한 분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열이 나고 뭐 기침이 나고 코로나19가 의심이 되지만 실제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세균성 폐렴 때문에 그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직접 진찰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검사 같은 것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일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좀 비대면 단골 의사분께 다니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약 처방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좀 처방을 받게 되면은 일반 환자분들이 이제 방문하는 걸 조금 줄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반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무증상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 진료실을 충분히 우리가 감염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환자분들 간에 얼마든지 또 교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밀집도를 낮추고 충분한 방역을 수칙을 적용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 2, 3주 후에는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만 모든 환자들을 다 볼 수가 없고 일반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이런 최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감염 주의 수칙을 지키면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동네 의원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네.
이걸 강조를 해왔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서요. 좀 어떤 지원 방안을 내놔야 동네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를 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아까 제가 의료 수가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의료 수가를 어떻게 정하냐 문제예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병의원들 같은 경우에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방역 체계에 맞춰서 동참을 했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네. 김경호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동선을 2개로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혹시나 확진자가 생겨서 병원이 운영이 어려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컨대 뭐 물론 확진자가 생긴다고 해서 병원을 문 닫게 하는 이런 제도도 일정 부분 손을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이 된 분이나 아니면 확진이 된 의료진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병원 운영 자체는 문제가 없게 하는 방안. 두 번째는 손실 보상처럼 병의원이 확진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오는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 손실 보상처럼 의료진이나 아니면 이런 병원도 만약에 병배 방역 정책에 동참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요. 등교를 할 수 있느냐도 사실 화두잖아요. 교육부는 설 이후에 지침을 준다고 하고 이미 개학을 한 학교도 있거든요. 물론 교육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개학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참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교수님 의견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고민이 돼요.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병존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격차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학부모들 불만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부모들이 양측 의견이 대립이 돼요. 예. 안전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 격차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걸 함께 풀어야 되는 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인데 일단 뭐 교육부에서는 추석 연휴에 이제 어쨌든 개학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면 등교를 일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추진하기로 했으니 일단 추진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갔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등교는 시작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그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확진자가 늘어나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징조가 보일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학부형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해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마련돼야 된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의 보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반이 투입이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전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하는 안정감을 줄 때만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등교를 하되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돼야만 결국 학교가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지침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반적인 어떤 방역 지침이나 준비하는 지침은 잘 지적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백신이 가장 현재 가지고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겠는데 특히 5에서 11세 소아청소년은 예방접종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는 일부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떨어진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또 소아청소년은 코로나 감염의 위중증 확률이 적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또 일부 소아청소년은 또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병을 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원하고 필요한 소아들이 있기 때문에 5에서 11세 소아 접종을 빨리 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을 안 하신다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백신 접종을 충분히 좀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근데 소아는 그렇게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지만 특히 이제 오미크론의 특성상 상기도에서 증식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호흡기 발달이 좀 미숙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기도 특히 후두부에 염증이 심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이라고 또 너무 좀 많은 또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적다고 해도 실제로 중증으로 입원이 필요한 소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접종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오미크론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3차 접종의 필요성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2차 접종까지는 감염에 예방되는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백신으로 3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접종 후 한 2달까지는 7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3개월 지나면은 한 60%대로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는 제일 우리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위중증이나 또 사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 준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기저질환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 예. 또 젊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감염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확률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3차 접종을 서둘러 주시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